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8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님께 보내는 선물을 봉했다. 늦게 여필이 떠나가고 홀로 객창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1592년 4월 8일 여수에서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힘없는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자신이 없다며 힘없는 그대 어두운 나날의 힘든 그대 모습 보며 건네보는 나의 위로 그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말면 마디뿐이네요. 그댄 이미 너무나 잘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있다고 그러니 한숨 정도는 돌려도 된다고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보일 땐 다시 한번 이 섬에 와보자고 항상 푸르게 웃는 숲속의 모습 보며 다시 한번 힘내자고 그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말면 마디뿐이네요. 그댄 이미 너무나 잘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있다고 그러니
네,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는 한자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음이불우 조 천지전송물 만 여필이거 독자객창 회사 만다냐. 이런데 첫 그 네 글자는 그 날씨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글은 이제 어머니께 뭔가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글자가 천지라는 글자입니다. 하늘천하고 그 단지 지, 다만지에서 천지인데요. 천지란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낱말이고요. 한자 사전을 그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어머니를 달리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도 천지란 말 쓰지만 세미록을 쓴 그 저자도 그 어머니를 천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라는 말이 그 해석하면 하늘인데 어머니를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말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니까 시경에 나오는 그 백주라고 하는 그 시 안에서 모야 천지 불경인지 이렇게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백주라는 시를 쓴 사람이 그 이름이 공강이고요. 공강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남편이 위나라 그 세자 공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단명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 그 공강 딸에게 그러니까 제가를 권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게 나는 그 제가 할 마음이 없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시가 백주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저희가 그 이순신 일기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첫날 소개했던 거라서 다시 소개하지 않겠는데, 이 시로부터 이 그 백주 지절, 백주라는 말이 생겨나서 어떤 그 여성이 제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절개라고 이렇게 수제를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조선시대 그 하나의 어떤 그 굉장히 그 속박하는 것으로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시에 나오는 천지라는 말, 어머니가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제 이순신 일기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약간 그 이순신 일기 처음 읽을 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1592년 1월 1일자 일기거든요. 그날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1592년 1월 1일 막다 새벽에 동생 우신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곁을 떠나 남쪽에서 2해를 지내니 슬픔이 복받쳐 참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데서도 천지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읽은 그 1592년 4월 8일이면 임진왜란,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과 일본이 맞붙은 국제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이 있기 불과 6일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그 전쟁을 표현할 때 일본이 기습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1590년,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기 2년 전이죠. 그러니까 1590년 3월에 일본 통신사가 그 일본을 또 떠났다가 1년 뒤인 1591년 3월에 귀국합니다. 그때 통신사로 갔던 분이 황윤길이고 부사 김성일, 그리고 서장관 허성 등이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때 다녀오면서 들고 왔던 그 국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국서 형식으로 왔던 그 편지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오늘은 읽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선조에게 보낸 풍신수길의 국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풍신수길에게 보낸 선조의 답서, 이렇게 두 글을 한번 읽으면서 그 오늘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아주 멀지 않은 날에.
아마도 우린 오래전에 약속한 운명이겠죠. 이 길 모퉁이 돌아서면 우리가 놓여 있겠죠. 아주 멀지 않은 날에 그댈 보게 된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댈 알아볼게요. 나 얼마나 기다려온 일인지 몰라. 또 얼마나 찾아 헤매였는지 몰라. 긴 시간을 달려 저 계절을 건너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본 거죠. 멀리 있어도 단 한 번도 난 그댈 잊어본 적 없죠. 아주 멀지 않은 날에 그댈 만나게 되면 세상 가장 환한 미소 그대에게 띄울게요. 나 얼마나 기다려온 일인지 몰라. 또 얼마나 찾아 헤매왔는지 몰라. 긴 시간을 달려 저 계절을 건너 나 다시는 그대 손을 놓칠 수 없게 한순간도 그대 품을 떠날 수 없게 그곳에 있어줘. 잠시 기다려줘. 그 마음이 가장 순수했었던 그때 영원하게 맹세했었던 그 소녀로 그곳에 있어줘. 나를 기다려줘. 거의 다 왔어. 늦지 않게 그대를 안아줄게. 선조에게 보낸 풍신수길의 국서. 일본국 관백 수길이 조선 국왕 각하의 서신에 답합니다. 보내주신 안서는 거듭 잘 읽었습니다. 본국은 60여 주가 있었는데 해마다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 기강이 문란해지고 때대로 내려오던 예의 또한 폐기되어 조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3, 4년 사이에 반역자의 무리를 토벌하여 다른 지역의 섬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잉태하셨을 때 어머니의 품속으로 해가 안기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태양은 두루 비쳐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자라서 반드시 천지팔방에 인덕의 교화를 드날리고 세상의 위험을 떨칠 것이니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신기하게도 저에게 적이 되려고 마음먹은 자는 저절로 멸망하고 싸우면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고 공격하면 빼앗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천하를 크게 다스려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여서 백성들은 잘 살고 재물은 풍족해져 각 지방에서 바치는 곡물이 옛날에 비해 10,000배가 더 됩니다. 본조가 생긴 이래로 조정의 성대함과 서울의 아름다움이 오늘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대개 인생이란 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록 오래 산다 하여도 10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답답하게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겠습니까? 나라가 멀고 산과 강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한번 뛰어넘어 대명국으로 가서 우리나라 풍속으로 중국 400주를 바꾸어 놓고 황제의 조정에서 억만년이나 정치를 행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국이 먼저 달려와 우리나라에 입조한다면 원대한 희망이 생겨 가까운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먼 나라와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섬들도 뒤늦게 온다면 용납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명국으로 들어가는 날에 귀국의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군영에 이른다면 이웃 간의 동맹이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아름다운 이름을 삼국에 남기는 것뿐입니다.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시고 건강하소서.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이 글은 속설린 국보기에 실린 글이고요. 이 글을 번역한 곳은 진주박물관입니다. 진주박물관에서 그 이내옥, 서영희, 장은혜, 최승훈 이런 그 분들이 이 글을 번역해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료집을 냈는데 그 사료집 제목이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라는 책이고요. 해안 출판사에서 발행했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다음은 이 편지에 대해서 선조가 보낸 답서가 있어서요. 그거를 또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인사. 웃고 떠들던 날들 두 손을 잡아준 채로 너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사소한 기쁨 그게 우릴 채워줬고 설레임으로 잠들던 날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흔하다 생각하겠지만 When thinking about you 많은 사람 중 한 사람 내게 전부가 되었단 말을 이제 알아서 When thinking about you 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너와 내 전부가 될 거야. 작다고 여긴 어느다 얘기했었던 그 마음들이 때론 모든 걸 잊게 할 만큼 너무 큰 일들이 되고 어느새 우린 전부가 되었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라 흔하다 생각했겠지만 When thinking about you 많은 사람 중 한 사람 내게 전부가 되었단 말을 이제 알아서 When thinking about you 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너와 내 전부가 될 거야. Thinking about you 내게 꼭 들어맞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단 말을 알 것 같아서 When I'm thinking about you 흔하다고 생각했던 사랑 얘기가 이제 나의 전부야 넌 사람 중 한 사람 내게 전부가 되었단 말을 이제 알아서 When I'm thinking about you 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너와 내 전부가 될 거야. 풍신수길이 그러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국왕에게 선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안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내주신 안서는 거듭 잘 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편지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안서라는 말은 기러기 편지라는 뜻인데 아주 멀리서 온 소식을 그 의미합니다. 한나라 때 그 포로로 잡혔던 소무라는 사람이 기러기 다리에 그 편지를 메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렇게 이제 그 기러기 다리에 묶어서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그 편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그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편지를 쓰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펜을 준비하고 편지지를 준비하고 봉투, 우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쭉 그 단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고치면서 정자로 이렇게 쓰고 그것을 잘 봉해서 우체국이나 또는 우체통 근처에 가서 그 우표를 사서 붙이고 그걸 우체통에 넣거나 아니면 또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우체부가 그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분한테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시간과 노력 그리고 편지를 일단 보낸 다음에는 답장을 또 기다리게 되는데 그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편지를 쓰는 과정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이렇게 그 쌓여서 어떤 그 정서적인 것도 생기고 하는 것인데 요즘처럼 한순간에 쓰고 한순간에 답을 받고 하는 것이 그 분명히 문명의 이기인 것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랄까 편지를 쓰고 그걸 기다리고 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그 얘기보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편지를 본 그 우리 그 조정에서 선조가 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답서를 보낸 게 있어서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풍신수길에게 보낸 선조의 답서. 조선 국왕은 일본 관백 전하에게 회답합니다. 사신들이 와서 이 한 몸의 건강함을 살폈으니 기뻤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신으로서 사귀어 큰 물결이 치는 말리길에도 때때로 예를 갖추어 방문하였고 이제 또 폐하여 버렸던 예를 다시 담가 예적의 우호를 더욱 굳게 하였으니 실로 만대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내주신 말과 골동품, 갑옷과 투구와 칼은 그 수량도 많고 만든 솜씨도 매우 정밀하였습니다. 그 정성이 어느 때보다 몇 배나 더하여 더욱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보내신 글에서 중국으로 쳐들어가고자 하는 사연이 장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게 한패가 되어달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뜻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며 또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네들이 중국을 범하자고 한 데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문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데 대답하지 않는 것도 교린의 도리가 아니므로 감히 이렇게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니 양지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은나라 태사 기자에게서 봉함을 받은 땅입니다. 예의의 아름다움으로 중국에서 칭송받아온 지 무릇 여러 세대요.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됨에 이르러서는 위엄과 덕이 먼 곳까지 미쳐서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모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루어 감히 어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귀국 또한 일찍이 바다를 건너 조공을 바치러 중국 서울에까지 갔던 처지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번방의 예의를 대대로 지켜 나라를 지킴에 공경스럽고 제후로서의 법도에 허물이 없으며 중국도 우리를 대접하기를 마치 자기 땅처럼 여겨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알리고 환난을 서로 구하는 것이 마치 한 집안의 부자와 같습니다.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니 귀국도 일찍이 들었을 터입니다. 대개 당이란 치우치고 곧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 남의 신하로서 당을 만들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리는 법입니다. 하물며 임금과 어버이를 버리고 이웃나라와 한 당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말에 무엇하리까. 또 정민연에 접대하고 대우한 것이 격식에 틀렸다는 것은 비록 그 까닭은 자세하지 않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시대 또한 바뀌었으니 영원히 원수로 삼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가 새로 즉위하셨으니 마땅히 나라를 안정시키고 어루만질 계획을 세워 다스릴 것이라고 여겼는데 어찌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범하기 위하여 군사를 움직여 아득한 중국을 치려는 행동을 함부로 하려 합니까? 어진 자는 남의 나라를 치자는 물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바인데 하물며 군부의 나라임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본래 예의를 지켜 임금과 어버이를 존중할 줄 알고 대륜대경에 힘입어 타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사로운 교제 때문에 천도의 상법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어찌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헤아려 보건대 귀국이 오늘날 분노하는 것은 중국에게 버림받은 지 오래되어 예의를 본받을 곳이 없고 무역을 하지 못하며 조공을 바치는 모든 나라의 행렬에 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데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귀국은 어찌 그렇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여 마땅한 도리를 다하려 하지 않고 오직 불량스러운 꾀만 의지하려 합니까? 생각지 못함이 너무나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벌을 개통한 일은 선대의 조정에서 서약을 정하여 금석같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사신 왕래의 일시적인 게으름 때문에 오래도록 지켜내려온 법을 가벼이 고친다면 피차에 모두 실수가 되는 것이니 불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은 토산물은 그 목록을 따로 적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 때에 다만 건강하심을 바라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네, 음악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동화.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얘기들 네 안에 그려진 내 모습이 그저 고마울 뿐이야.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서로의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내 모습들, 너도 몰랐었던 이 모습을 너에게 들려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서로의 마음속에 그려왔었던 우리라는 그림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 지킬 수 있을 미래가 돼.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널 향한 맘을 나 항상 지킬게. (1591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선조 사이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2025년 9월에 노동자 연대와 자율평론이 주고받은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에 노동자 연대에서 빛의 혁명 183 자율주의에서 좌파 개혁주의로라는 글을 게재합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자율평론에서 빛의 혁명 183에 대한 노동자 연대의 비판에 답하여 혁명과 개혁의 이분법을 넘어 공통된 다중의 섭정 민주주의로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23일에 노동자 연대는 빛의 혁명 183 서평에 대한 조종환의 비판에 답하며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질문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자율평론에서 2025년 9월 30일에 다중의 자기해방에서 국가와 공통장, 국가 중심에서 공통장 중심으로의 역전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요. 오늘은 자율평론에서 9월 30일에 게재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의 자기해방에서 국가와 공통장, 국가 중심에서 공통장 중심으로의 역전. 나는 노동자 연대 장호종의 빛의 혁명 서평에 답하여에서 혁명주의와 개혁주의를 국가 중심주의의 변종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적으로 혁명주의와 개혁주의는 국가 중심주의의 변종들이다. 혁명주의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파괴하려 했으며 개혁주의는 국가 권력을 수선하려 했다. 이 두 가지는 국가를 싸고 도는 정치학적 위성이다. 이에 반해 자율주의는 국가 권력에서 독립한 위치에서 자기 가치와 자기 조직화, 자기 공통화를 요구한다. 섭정은 이 자기 가치와 자기 조직화, 자기 공통화의 힘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을 섭정하는 힘으로 그 힘을 배치하는 전술이다. 전략적 힘은 공통화로부터 오며 그 힘으로 국가를 지속적으로 얕게, 낮게 수평화하는 전술이 섭정이다. 그것은 혁명을 개혁적 방식으로 수행하며
개혁을 혁명의 방향에서 수행한다. 혁명주의인가 개혁주의인가의 이분법과 양자택일주의는 다중을 국가 중심주의적 사고 속에 가둔다. 국가인가 공통장인가 하는 이 이분법적 질문보다 훨씬 근본적일 뿐만 아니라 다중에게 이 국가 중심의 순환적 사고 외부에서 자기 공통장들에서 시작하도록 요구한다.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혁명주의와 개혁주의를 넘어서 혁명과 개혁 문제를 국가가 아니라 공통장을 중심으로 사고하자는 이 제안을 평자는 내가 혁명과 개혁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독해한다. 이것은 나의 섭정론과 관련해 그가 말하는 섭정이 무엇인지는 모호한 데가 있다. 아마도 현행 헌법에 개헌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뜻하는 듯하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환원주의적 단순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평자가 다중, 공통장, 섭정이라는 나의 주요 정치 철학적 개념을 독서 과정에서 그냥 흘려 읽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가 혁명에 대한 시의 공간으로 설정한 공통장이라는 개념은 평자의 평문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며 다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반향이 없다. 섭정 개념은 모호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중의 공통장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다중과 공통장이 이해되지 않으면 섭정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피치 혁명에서 등장한 공통장은 광장이다. 이것은 국회의사당,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그리고 전국 각지와 온라인을 이동하며 집회, 시위, 행진, 폭로, 서명운동 등을 통해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을 종식시키고 사회 대개혁을 추동하는 다중의 혁명적 공통장으로 등장했다. 그것은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이고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며 당들로부터도 독립적인 다중의 자치기관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원내외 야당들과 당원들을 포함했지만 그 이상이었고 민주노총이나 평자의 노동자 계급을 포함했지만 역시 그 이상이었으며 여러 성별, 세대, 국적의 인간만이 아니라 트랙터, 깃발, 트럭, 음향기기, 드론 등의 피인간들도 함께 만들어낸 물민적 시공간이었다. 광장은 촛불 항쟁의 시기마다 생성되고 잠복되기를 반복했는데 돌아보면 1987년에도 1980년에도 생성되고 잠복했다.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5월 광주에 생성되었던 금남로 광장이 파리 꼬민보다 더 꼬민적이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파리 꼬민에서는 인입된 국민방위군과 그 장교들이 방어 무력을 구성했지만 광주에서는 아래로부터 조직된 시민군이 그것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마이클 하트도 1970년대의 전 지구적 꼬민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5월 광주가 꼬민의 시공간이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 광주, 서울, 월스트리트에서 꼬민 시민위원회, 촛불광장 등으로 사례화된 공통장의 핵심적 특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아래로부터 물민 활력의 저항적 자치기관이자 공통적 실천이라는 점이다. 평자도 혁명에서 이 공통장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17년 이후 몇 해 동안 혁명 러시아를 실제로 운영했던 것은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였다. 소비에트는 역사상 어느 선진국에서도 시행된 적 없는 수준 높은 직접 민주주의를 포함해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혁명 이후 몇 해 동안 러시아 노동계급은 내외부의 공격에서 그 성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7년 2월에 러시아에서 출현했던 소비에트가 러시아 혁명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나는 동의한다. 그것이 역사적 공통장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자는 1917년의 러시아와 1991년에 소련 사회를 운영했던 사회계급 사이에는 인적, 물적 연속성이 전혀 없다면서 국제사회주의의 조류의 전마 특허처럼 사용되는 레닌 트로츠키 대 스탈린이라는 도식을 반복하면서 1917년 2월부터 10월 혁명 사이의 소비에트와 그 이후의 소비에트 사이의 지위와 역할 차이를 무시하며
소비에트를 무력화시킨 것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 백군 장군, 노동계급의 몰살, 산업 붕괴, 스탈린주의 관료, 독일 혁명의 패배라는 식으로 정리한다. 열거되는 요인들이 러시아 혁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평자가 제외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데 성공한 러시아 혁명은 외부의 압력으로 질식당했다는 문장에서의 외부라는 말이 은폐하고 있는 요인이다. 그것은 1917년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었지 소비에트 혁명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대중 정치 공통장이었던 소비에트가 무력화되기 시작한 것은 혁명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내부에서부터였다. 1917년 2월에 1905년에 이어 소비에트가 다시 생성되었을 때 레닌은 4월 태제를 통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넘길 것을 요구한다. 그의 7월에 이 슬로건에 따라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크론슈타트 수병들이 무장 시위를 전개했으나 멘세비키 사회혁명당, 임시정부연합군에 무력 진압된다. 볼셰비키는 불법화되었고 이 무장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체포를 피해 불가피하게 핀란드로 망명한 레닌은 이 슬로건을 철회한다. 그의 8월 임시정부에 대항한 코르닐로프의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케렌스키 정부는 볼셰비키에게 도움을 청한다. 볼셰비키가 단독으로 무장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기여한 덕분이다. 소비에트 내에서도 영향력과 지지를 회복한 9월에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슬로건을 다시 채택하지만 당 간부들에게는 소비에트가 아니라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봉기의 시점을 놓치지 않을 것을 설득하고 10월에 귀국하여 약 4주 뒤에 볼셰비키 무장 봉기를 지도한다. 내가 이 과정을 이렇게 회수하는 것은 레닌 10월 혁명과 소비에트의 관계가 평자의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페트로그라드 봉기로 임시정부를 전복한 1917년 10월 25일 볼셰비키는 전 러시아 소비에트 2차 대회를 소집하여 소비에트 대회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임을 선포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볼셰비키 당 중심의 인민위원평의회를 조직하여 일상 권력을 인민위원평의회가 행사하도록 했다. 행정만이 아니라 입법권까지 갖는 기관이었다. 인민위원평의회와 소비에트의 이중화는 소비에트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볼셰비키가 당 국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취한 구조였다. 이에 따라 소비에트의 직접 민주주의는 주변부화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에트가 당의 외곽기구로 전화되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주변화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은 제헌의회의 해산이다. 내전이 소비에트를 더욱더 군사행정 명령체계에 종속시키는 조건 속에서 볼셰비키는 혁명 후 3개월째 되던 달인 1918년 1월에 열린 제헌의회를 해산한다. 제헌의회에서 볼셰비키가 소수당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 해산 조치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으로 정당화되었지만 그것이 소비에트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 내의 정치적 다원성을 위축시키고 볼셰비키 독주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소비에트 무력화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크론슈타트 수병 반란에 대한 무력 진압이다. 1917년 10월 혁명 당시 볼셰비키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크론슈타트 소비에트의 수병들이 1921년 4월에 볼셰비키 독점 없는 소비에트, 즉 모든 사회주의 정당과 아나키스트들의 합법적 활동 보장과 소비에트 재선거를 요구하며 발달을 일으킨 것은 당시 체제가 소비에트 없는 소비에트였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비에트 권력의 쇠퇴 및 들러리화와 당 국가 권력에 대한 소비에트의 종속에 대한 거부와 진정한 소비에트 민주주의 회복의 열망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었다. 혁명 직후부터 소비에트는 볼셰비키 당의 외곽기구로 전화하여 사실상 고사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
그 결과 1917년 혁명의 승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볼셰비키 당의 승리, 소비에트의 패배로 귀착되었다는 것이 1917년 이후 몇 해 동안 혁명 러시아를 실제로 운영했던 것은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였다. 소비에트는 역사상 어느 선진국에서도 시행된 적 없는 수준 높은 직접 민주주의를 포함해 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말이 은폐하는 사실이다. 1921년 3월 크론슈타트 반란에 대한 러시아 공산당의 무력 진압은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분파 금지와 중앙 집권적 당기구 결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의결한 10차 당대회 결정을 거쳐 당내 민주주의까지 기능정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평자가 혁명의 교살이라고 부르는 1928년 이후의 스탈린주의의 부상 과정은 1917년 혁명으로부터 소비에트 공통화의 부차화, 주변화, 무력화라는 사실상의 소비에트 교살 과정의 연속이고 가속이지 소비에트 혁명과의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 소비에트가 무력화되어 당의 전동 벨트로 기능하는 현실에서 부르주아 국가 기계를 장악하여 혁명적 목적에 맞게 수리해 보려는 당의 모든 국가 중심적 조치는 노동계급이나 다중의 해방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귀착된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국가 자본주의적 개혁 과정, 다시 말해 혁명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개혁이었다. 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혁명의 자리를 국가에서 찾지 말고 공통장에서 찾도록 가르친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기존의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든 기존의 국가기관을 장악하든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프롤레타리아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혁명의 본령을 찾았다. 이 관점에서 혁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하지만 막스에게는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혁명의 본령을 사회적인 것에서 찾는 관점이 공존한다. 공산당 선언에서의 관점이 전자에 가깝다면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 프랑스에서의 내전 등에서의 관점은 후자에 가깝다. 공통장에서 혁명의 본령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회적인 것에서 혁명의 본령을 찾는 막스의 관점과 연결되면서 19세기의 파리 꼬민, 20세기의 1917년 소비에트, 독일의 레테, 68년 혁명과 이탈리아 아우토노미아, 1994년 사파티스타 봉기, 그리고 21세기적인 것으로서 디지털장에서 리눅스,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운동, 라틴 아메리카의 좋은 삶 운동, 페미니스트들과 생태혁명 활동가들의 돌봄 운동, 도시 커먼스 운동 등의 경험, 그리고 한국의 촛불 집회를 포함한 전 지구적 광장 점거 운동의 경험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섭정은 이 다양한 공통장들의 창조적 힘에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의 힘을 부정적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긍정적 방식으로 적응, 복종시키기 위한 개혁적 노력이다. 혁명과 개혁이라는 말은 국가의 변화를 중심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공통장의 생성과 변화를 중심적인 것으로 놓고 그것의 보존, 관리, 확장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유의미하고 상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맺은 말. 나의 생각에 대한 평자의 세 가지 가정은 내가 굳이 응답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평자 자신의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오독 혹은 왜곡은 다중 공통장, 섭정이라는 나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낯섦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평자가 갖고 있는 국가 중심주의적 이분 프레임 속으로 나의 생각을 환원하고 또 평자의 조직적 실천 목적을 중심으로 빛의 혁명 183과 나의 다파이를 실용주의적으로 독해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중이 노동계급의 현대적 재구성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혁명 개혁의 개념은 국가가 아니라 공통장을 중심으로 재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다중, 공통장, 섭정의 개념을 우리의 문제 속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하는 것을 나의 과제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너무 길어지는 탓에 끝부분에서 서둘러 요약적으로 매듭 지음으로써 섭정에 대한 서술은 다소 부족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섭정의 기초인 공통장에 대한 서술은 인지 자본주의 하에서
다중의 재구성과 공통장의 수탈에 관한 나의 책 인지자본주의와 증언 공통장의 성립과 파괴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 나의 책 증언 혐오와 까판의 문법에 실려 있고 다중의 섭정에 관해서는 빛의 영광 183 외에 박근혜 퇴진 탄핵에서 등장한 광장투쟁이 의회를 섭정하는 사건의 역사에 관한 분석인 절대민주주의 8장, 공통적인 것의 재헌 10장, 세월호의 진실과 생명정부의 재헌 11장, 절대군주제의 즉각퇴진과 절대민주주의에 수술되어 있음을 참고로 밝혀둔다. 오늘은 1592년 4월 8일에 이순신께서 전라도 여수의 군영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조선과 일본 명나라의 전쟁이 임박한 시기에 쓴 이순신 일기를 읽고 바로 1년 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선조 사이에서 주고받은 편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자율평론과 노동자연대 사이에서 빛의 혁명 183을 두고 게재한 기사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8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님께 보내는 물건을 봉했다. 늦게 여필이 떠나가고 홀로 객창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조용한 바람 그대 생각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그렇게 그댄 어느새 내 맘에 조용히 내려앉죠. 깊은 잠일까 꿈을 꾸고 있나 모든 세상이 그대죠. 떨어지는 불빛 그마저 아프던 이유를 그댄 아실까요?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엔 그대와 안고 있길 흩어져 버릴까 꼭 쥐어봅니다.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위해서 늘 바라봅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처음